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오늘 막 들어오기 전에 보도자료들 2시 엠바고 보도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일단 뭐 엠바고 없는 보도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 최상병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의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다 거부권 행사했다. 다 거부권 이제 행사해달라, 행사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대통령실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예측했던 건데요. 정말 법꾸라지들이 보도 참고 자료를 또 냈습니다. 2시인데 기자들한테 넘겨온 거는 2시인데 제가 그냥 짜증나서 말할게요. 이게 특종입니까? 네. 특종도 아니야. 이거는 막 의미가 없어. 그냥 윤석열, 김건희, 그 다음에 최재형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다 불기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예, 10월 2일. 근데 이제 뭐 수사 결과를 쫙 하면서 보도 참고자료를 정성스럽게 본인들 나름대로는 법꾸라지들 나름대로는 썼어요. 검사들이. 정성스럽게. 예,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네요. 예.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없음. 증거인멸 혐의 없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건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없음. 쭉. 뒤에 이제 뭐 최재형 목사도 다 혐의 없다. 주거 침입 뭐 이런 거 혐의 없다. 이렇게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걸 또 2시 엠바고를 또 지켜줄 거예요. 이걸 왜 엠바고를 해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네, 다 아는 건데 2시 엠바고를 또 지켜주면서 또 검찰의 이 참고 자료를 받아서 또 검찰의 논리를 또 자세하게 써줄 거라고, 이 법 논리를. 웃기지 않습니까? 그 반대 논리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해볼까 얘기해서.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청탁 뭐 그리고 이게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차 알았던 내용. 거기 보면 김건희는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런 그런 내용이죠. 검사의 주장이죠. 아니, 전 뭐 그런 생각하는데요. 최재형 목사님한테 적용했던 혐의, 뭐 주거 침입부터 시작해서 스토킹 혐의까지 혐의가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결론 내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수사를 했나? 그것도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기소 의견을 낸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모양 빠지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머지 것들도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도 사실 압박용으로 수사를 했던 거니까. 그렇지.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이번에 처리를 해버린 건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말 웃기는 수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주거 침입 혐의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죽어도 그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면 뭐하러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나,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꼬우면 공부 잘해서 하지 그랬어요. 공부는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니, 공부는 잘했지. 가는 길이 달랐을 뿐이지 공부를 애들만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저는 이게 논리로만 어떻게 사실 속마음은, 실체적으로는 속마음은 정치적으로 줄 서고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에휴, 정말 이런 자들이 자꾸 그 준사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인 차에 행동을 하면서 온갖 그 폼은 다 재고 말이죠. 명태균과 이씨 오늘 또 저 새벽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거, 이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협박했다. 협박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터잡겠다고라고 대통령과 여사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심하게 얘기했다잖아요. 본인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본인이 협박법처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인이 협박을 당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뭔가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또 본인이 그런 협박을 했더니 저쪽에서도 어떤 반응을 하고 좀 깨갱하면서 공천 컷오프된 사람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 저기 2024년 2월 통화 내용입니다. 2월 16일 거. 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강큰 인간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협박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정호 케이스 보십시오. 왜 안 가능해 그게? 염화 시중으로는 협박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가능할 것 협박의 같아. 논조는 아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 협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뭐 잘 부탁한다거나 뭐 그렇죠.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협박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다가 김해로 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컷오프가 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결정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결정을 안 했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위 10% 결정 나는 거를 그렇게 묶어두면서 이쪽에다 공천하려고 그렇게 여기 나오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 줄 알아? 이걸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맥락으로 바라볼 때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그때 결국은 이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김영선이 거기 재보궐선거에 창원 의창으로 가는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까지도 이번 총선까지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아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협박을 막 마치 뭐 칼로 들이대고 뭔가 엄청나게 무섭게 해야지만 꼭 협박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협박법처럼 내가 협박했어도 아니고 협박범처럼 해야 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법률적인 개념은 이제 사람이 그런 공포나 두려움,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 수준이면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아무리 웃으면서 좋게 최기영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해도 그럼 난 웃으면서 말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외포심을 느꼈겠어요? 공포심을 느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지? 뭐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웃으면서 말했는데 이게 무슨 협박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 얘기를 듣고 얘는 그럴 수도 있는 애야. 이거 터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상.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럼 협박범으로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협박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공포심과 외포심을 느꼈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한테 한 말이 본인 스스로도 협박범이라고 주장할 만큼 내가 다 터뜨려 버린다. 뭐 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 다 터져볼까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투리로 터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많고 이게 대부분 불법이나 위법이나 나한테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 사람에게 터트린다 그러면 탄핵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까라고 걱정할 수가 있다면 그건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협박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당시에 그런 말 들었을 때 궁박한 사정.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자기가 했다고 물론 그게 저는 과장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이 막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조심해서 며칠 동안은 보도를 안 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도라면 전 충분히 협박이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협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박
당할 만한 뭐가 있었냐. 사정이 있어요. 예, 예,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을 보여주니 어쩌니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갖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갖고 있어요. 이런 특성의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기의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떨어진 뒤움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걸 두려워해서 원래 모든 곳곳에다가 이 정보를 숨겨놓고요. 핸드폰에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 다 연동시켜가지고 또 하드나 이런 데다가 다 연결시켜가지고 남들 못 보게 은닉해서 다 넣어놔요, 정보를. 한 군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며칠인가 오늘인가 나오니까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해서 명태균 씨 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프렌즈 켜면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핸드폰 하나만 쓰겠어요? 근데 하루 만에 또 돌려줬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하고 이제 넘겨주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핸드폰은 특별하게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미 다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게 벌써 1년이 다 넘었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얼마나 특별하게 스모킹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긴 없고 대신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숨겨놨거나 클라우드 보통 이게 연동돼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도 해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도 나오는데 명태균 씨와 매우 가까웠던 D 씨가 나옵니다. D 씨가 그 휴대전화 얘기를 하는데 D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 씨가 낌새를 알아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놨다. 그거를 언젠가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책을 내니 어쩌니 이 책을 내면 다 죽느니 그랬다. 그걸 터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 시점이 7불사 회동 무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흐름을 잘 보면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말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사가 난 건 올해 초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김영선 전 의원이 받으면서부터 이거는 이 정권이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형성이 된 거고 이걸 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천관리위원회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내가 다 폭로할 수 있다. 나 공천 안 주면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퍼즐을 다 맞춰보면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명태균 씨가 뭘 인식했던 간에 예를 들면은 정치자금법 수사든지 뭐든지 간에 수사기관을 예를 들어서 움직여서 명태균 씨를 잘라내려고 했다면 그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누구냐.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와가지고 내가 이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다 공개할 거야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다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까발리겠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행동 방침이 지금 일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다른 관계자가 나와요. 김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 안에 명태균이 타고 있었다. 민간인이 여사 일정에 동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시기가 2022년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2년 6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렇죠. 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긴밀한 어떤 사이에 있었고 그게 이번 총선 들어오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마 대별을 해봐야 되겠지만 깨지기 시작하니까 공천으로 이게 파열음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다라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설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보도라는 거예요. 그러네. 이것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되고요. 김대남 전 대통령 비서관 수석 행정관인가요? 선임 행정관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가 나왔고 이게 또 여권에서도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공작 정치다. 공작 정치를 누가 했느냐. 근데 누가 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김대남의 입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김대남은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시점이고 그때 그렇죠? 나왔을 시점에 올해죠. 2024년 그 4월쯤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 누가 시켰을까요? 당에서 시켰을까? 아니면 당 내에서 시켰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시켰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녹취로 봤을 때는 뭐 김건희 여사가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어디까지 그쪽의 점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강승규 수석이 있었을 시절에 있었던 거고 선임행정관으로 강승규 수석이 여러 보수 단체를 동원을 해서 이른바 이제 언론사를 고발 사주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기도 한 당사자고 이번에 MBC에 대한 예를 들면 고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김대남이 그런 말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활동하는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강승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만두고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에 나와서 행정관이든 출신들이 결국 이제 총선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잖아요. 갈등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출마 일단은 그 당의 후보가 된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고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후보가 되지 못했으니까 총선에서 탈락하든 안 하든 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하고 연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문자 보냈다고 하네. 그게 막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때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들,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언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작업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출연함으로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을 거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 김대남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작을 하든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 했다 그러면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좌파 언론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최적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한동훈 대표는 정부기관의 감사로 있는 사람이 정부 투자기관의 감사로 있는 사람이 좌파 유튜버를 동원해서 나를 공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건데 그 장인수 기자와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황정호라는 이름이 나오죠. 황정호 그 장인수 기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 황정호가 김건희에게 전화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으로 가게 되는 그때 아마 무슨 청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의 비서관으로 황정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제 서울의 소리나 장인수 기자 저널리스트에서 이미 방송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리가 혹시 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강승규라면 강승규는 이제 비선은 아니고 이거는 드러난 선이죠. 예, 시민사회 수석이니까. 근데 시민사회 수석인 강승규가 김건희와 얼마나 가까웠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별로 가깝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외부에서 뭐 수석, 글쎄, 그 사람에게 뭘 시키고 뭐 그런. 근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대요. 예. 그게 이제 뭐 저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예. 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안 무서워한대요. 대통령 안 무서워한다? 대통령 안 무서워하고 뭐 예를 들면 수석이나 뭐 비서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속으로 얘기할 사람이지 부인이 얘기할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대통령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대통령 부인의 심기를 받들어 가지고 뭐든지 대통령 부인을 통해서 가야지 제일 안전하고 이게 가야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과 뭐 수석이니 누구니 그런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서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질책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준다는 식으로, 내지는 내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최 앵커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면 내가 부르는 거예요. 수석님 얼굴 좀 봅시다, 뭐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이제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위에 뭐 확인하거나 컨펌하거나 이러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움직여지더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고위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다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혼나야 되지? 왜 혼나야 되지? 혼도 낸다는 거거든요. 혼도 낸대요? 네, 혼도 낸대요. 그래서 혼나야 되는 거지. 되게 의문을 많이 품고 불만을 많이 품는데, 국정이나 당무에 관해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상이 있어? 또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뭔가 해주는 뭐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 김건희 여사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문자 받은 거 텔레그램 보고 받았던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폭로했을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V제로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 문자를 버젓이 그냥 막 선거 국면에서 막 그냥 공개를 합니까? 전당대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2024년 3월에? 그렇죠. 아니 7월에 전당대 국면에서. 전당대 국면에서. 그러니까 문자가 터져지고 뭐 2023년 7월에. 2024년. 아니죠. 올해 7월. 올해 당대표 선거할 때. 당대표 선거할 때 그 한동훈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폭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명수 기자한테. 한동훈이가 이런 예를 들면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써야 될 돈을 여론사나 이런 비용으로 쓰면서 자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자기 이미지나 뭐 자기 조사에 그걸 활용했다. 일종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동훈은 완전히 배신했어. 뭐 이러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라든가 이러면서 전당대 국면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소재, 또 좌파 언론을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하는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전당대 국면에서 제일 희한한 장면이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한테 보냈다고 하는 그랬었죠. 문자.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공개를 했겠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시 전당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갈 때 한 초중반기 들어갈 때 폭로가 됐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계속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원희룡을 내세워도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형격하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 문자가 탁 하고 공개가 된 거예요. 한동훈은 참 몹쓸 인간이야. 일십했다. 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과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런 동정심이나 TK 여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게 일종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런 작업이 시작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암묵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전당대회 때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시민사회 수석실이든 어디든 간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유튜브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보수 유튜버 관리를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좌파 언론들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활용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또 서울의 소리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횡령 의혹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기 아는 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같이 동조해서 서울의 소리를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의사소통이 그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면 이건 당무 개입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 황모 이제 행정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월간중앙에 2022년 10월달에 기사를 보면 2022년 10월에 뭐 이렇게 써놨어요. 강원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강원도 동해에 거점을 둔 황씨 부친의 회사 등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연을 맺어줬다는 무정 스님의 실명인 신무정 씨가 2012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현재 황 씨는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실 5급 행정관 차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 여사가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 뭐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 나와가지고 뭐 한번 소란스러운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쓴 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기산업업체 황모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황모 행정관은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할 때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무슨 추측을 했냐면 그 당시에 무슨 이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의도 스타일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애초에 그 생각의 원본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혹시 김건희 여사가 했나 이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우회적으로 보수 언론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장선에서 또 이번에 일어난 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거취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황모 행정관 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기사에 표현된 얘기들은 거의 이제 사실인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뭐라고 할까?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면서요.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올간중화에서. 그렇죠. 네. 공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김대남 씨가 지금까지 쭉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바에 거의 이제 주어에 해당하는 얘기는 다 김건희 여사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계속 용산하고 싸웠던 거잖아요. 취임할 때부터 그랬던 거거든요. 취임하기 직전부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예요?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이 스토리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이 이어지고 있는 거 그게 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안에 어떻게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사안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런 의문이 드네. 이 황모 행정관은 그러면 누가 추천했고 그리고 황모 행정관의 뭐 아이디어건 아니면 김건희의 아이디어건 아까 박영선 양정철 같은 경우 그냥 김건희의 단독의 아이디어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황모 행정관의 단독의 아이디어 같지도 않고 그러면 황모 행정관을 추천한 어떤 사람 또는 황모 행정관을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전달해봐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황 행정관은 원래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매우 높았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정부 감각이 있고 뭘 알아서 양정철이나 박영선을 그 시기에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여의도 정파의 생각은 아니다. 무협지로 이야기하면 어떤 중원의 싸움은 아니고 저쪽 다른 흑룡강성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오는 것 같은 서주의 싸움이야. 서쪽이 그쪽의 싸움인 것 같다. 전방의 싸움이야. 고란이나 돌골 쪽에서 오는 그런 싸움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도 맹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게 황을 통해서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윤핵관의 핵심 중 하나였던 사람 아니에요? 배후 정치인 말하는 거죠. 그렇지. 배후 정치인.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계속 돌려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여간 배우 정치인이 요권에 있는 배우 정치인이 그 동네에 있는 배우 정치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동네에 있는 배우 정치인이고 하여간 여의도에 국민의힘 당사 쪽에 있는 배우 정치인이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세력이 누군가 큰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네? 그 김대남 행정관 얘기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력의 어떤 뭐 분포랄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실제 실행을 하고 전략 기획을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아까 뭐 수석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루머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장악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이 황씨 일가들은 일종의 창구인 거죠.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창구인 거고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부터 가까운 것이고 지금 저 또 마법사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 스님의 실명인 신무정 씨가 이 동해에 있는
전기회사에 2012년부터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 2012년부터. 이게 무정 스님이에요? 그분이? 무정 제가 스님인지는 몰라요. 이분이. 왜냐하면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긴 분이에요. 알았어요. 무정. 근데 무정 스님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스님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화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다. 무정 스님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주장하기로는 두 분을 맺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윤석열 맺어준 사람 도대체 몇 명이야? 그러니까 몇 명이야 도대체. 회장님, 스님,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은 어쨌든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하면서 사실 맺은 인연이고 그냥 이렇게 좀 뭐 대략적으로 그냥 추론해보자면은 검사들이 지역에 발령나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죠. 하면은 대충 그 지역에 스폰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니 연애할 때 같이 술 먹었으면 무조건 맺어준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엄격히 따져야지.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지역 유지들이 그 지역에 이제 내노라는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뭐 선물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침 그 지역에 힘께나 쓰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어떤 지역 유지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맺어진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검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다거나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이런 황 씨 일가 같은 사람들이 다 창구가 되고 그럼 그 창구를 통해서 인사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업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추론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역할을 제대로 했던 사람인 것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SGI 서울 보증이 거기 상임 감사가 연봉이 3억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관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연봉도 이렇게 많은 자리를 성과금까지 포함해서 행정관 출신이 이런 자리 차지하고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으니까 본인이 그 굉장히 강조하잖아. 또 비서관 직무대리. 근데 웬만큼 해가지고는 행정관 출신이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가 픽했대잖아. 내가 픽해서 간 거야. 행정관도 아니잖아. 이렇게 너무 낮추시는 겁니다. 선임 행정관입니다. 그럼요. 아니 자기가 픽할 정도로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 찍으면 딱 보내줄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공천을 못 받고 못 받을 정도로 사실 뭐 끈이 좀 그러게요. 하여튼 대통령 최측근은 아니었을 테니까. 2등하고 3등이 싸웠는데 3등이 진 거다. 이렇게 그렇지, 보는 게 그렇게 맞아. 하면 그렇게 가지고 갈 정도인데 지금 신지호 의원이 조선일보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대선 캠프 정무실장으로 활동할 때 윤 후보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팬클럽 관리할 사람으로 추천받으니까 김대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는 신지호 의원이 이런 코멘트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당시 정무실장인 내 소관이 아니어서 조직을 담당한 강성규 의원에게 연결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지호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신지호가 추천 픽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해줬다고 보는 김대남은 신지호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신지호 의원한테 팬클럽 관계자가 한 명이 더 들어가. 신지호 의원한테랑 원래 친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익십을 하고 나보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 김건희 당하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원래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갚을 게 몇 개 있는데 자기가 은혜 갚겠다 해놓고 이렇게 쌩까면 안 되지. 신지호 전 의원님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빨리.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여권 내부에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국면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방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자기를 찍어내기 위해서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저녁 때 있는 만찬 한동훈 패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또 거꾸로 원외 당협위원장 오늘 국회에서 한대요? 점심 때 같이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갈 길 가면서 나도 세력화하고 대통령실은 한동훈 빼고 내가 가겠다. 네가 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 재의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한 놈이라도 발신하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렇고. 대통령실은 그렇고 한동훈은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싸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완전 호재예요 이게. 김대남 김대남 녹취록이 자기한테 완전 호재지. 왜냐하면 김건희가 자기를 억지로
깔아뭉개려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그 측근으로부터. 근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동훈 명분도 그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한다, 무능력하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영역에 입지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 봐라, 나 이렇게 사람들이 탄압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상황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열심히 하려고 당을 지키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걸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자기가 그때 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끈을 잡아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혹은 죽이려고 이렇게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버젓이 나오면,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이걸 명분 삼아서 뭔가 김건희를 쳐도 사실은 괜찮은 상황이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 김건희랑 윤석열과 같이 거리를 두면서 좀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해줘야지 자기가 앞으로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확 뛰어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김건희를 칠 수가 있나? 한동훈이 김건희를 칠 힘이 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못 치니까. 김건희 특검법만 통과시켜줘도 된다니까? 근데 본인은 원외인데다가 8명의 숫자가 지금 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야, 나와요. 나와? 나는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내 사람들도 아니잖아. 원내 사람들은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 소외돼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첫 번째 많고, 두 번째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고,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세 번째 대통령한테 줄 서는 이제는 이쪽에다 줄 서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요 자기 줄만 챙겨요. 근데 그 줄에 언저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차없이 내보내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잘 보여가지고 한동훈의 뜻을 좀 받아들여주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대선 주자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이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게다가 한동훈 의원 옆에는 제대로 된 프로 정치인들은 없지만, 좀 보세요. 뭐 주변에서 얘기해준 사람이 정치해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김경일이든 뭐 누구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언저리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신재호 같은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옛날에 몸담았던 의원들 몇 명을 포섭할 수 있는, 한두 명은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3-4명은 있어요. 한두 명에서 3-4명으로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한두 명과 3-4명은 좀 달라. 거기다 8명은 완전히 달라. 이미 기존에 4명, 지난번에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기존에 4명 표가. 그때 4명이었네. 네, 그때 이탈표가 4개였고 국민의힘은 그 중에서 3개가 자기네 거고 하나는 뭐 어쩌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4개, 5개만 필요한 거예요, 추가로.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 그런 거 있죠. 우리 급소를 한 대 맞는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잠펀치를 계속 맞으면. 여러 대 맞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가 바위돌을 그냥 금방 깨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특검법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이른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 녹취록이나 이런 의혹들은 계속될 거고, 더 이상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는 진짜 이거 완전히 그 일종의 급소란 말이에요. 이걸 검찰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불이 더 확 붙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불기소했지만 계속 특검법을 못 하고 있잖아.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당장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찌 됐던 간에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의 배신자가 안 나와가지고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1명이 더 많냐,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나선 의원이 1명이라도 더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명치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당장 언론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만찬하는 것도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만찬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한동훈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다 살아난다고 하는 게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잖아요. 대권 주자 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 한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동훈의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설득도 못하고 당내 인사들도 자기가 품어안지도 못한다고 하는 양쪽에 끼인 상황으로 지금 아주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의정 갈등 문제를 등에 업고 민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거 없고 대통령실을 계속 줄기차게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압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다른 방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돌리면은 한동훈은 무지무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독대도 안 해주는 대통령,
이 정도니까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서 시선이 싹 돌아가면서 한동훈의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진짜 무능력해요. 진짜 무능력해요. 한동훈 대표는 너무 무능력해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면 정치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자기 표 10개를 못 얻어요. 그러면 자기 표 1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 10명의 표를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딜을 칠 수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내가 지금 민주당에 얘기했더니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으로 바꾸지 않았냐. 나 그때 해놓은 말도 있고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10명 이쪽 의원들이 이거 오케이 해줄 수도 있다. 이 뉘앙스만 풍겨도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10명만 넘어가면 끝장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거부권 행사를 아무리 하면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이 상황 민주당이 이거를 포기하겠어요. 중간에 민주당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여기서 힘을 잃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익명투표 그동안 계속해서 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조금만 정치력이 있었으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윤석열 끝났어.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해가지고 이 사람 탄핵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뭔가 쭉 나오게 되면 우린 얘를 버려야 돼. 그 시점을 지금 잡아야 돼. 우리 10명 빨리 손잡고 나가서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세력도 못 만들고 사람들한테 당근을 못 줘요. 한동훈이 제일 나쁜 점은 주지를 못해요. 상대방에게. 뭘 베푸는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줄 능력이 없어도 준다고 뻥을 쳐라.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뻥친 거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뻥친 거에 몰려가지고 사실은 이 표정, 흐뭇한 표정 봐봐. 이 뻥친 거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기네들 힘으로 이 뻥을 사실로 만든다고요. 원래 그게 정치예요. 그런 거 같긴 해. 그래요. 그래야 돼. 근데 한동훈이는 사람들 관리도 못하고 자기가 뭘 주려면 내놔야 되거든. 그 서울 깍쟁이잖아. 소탐 대실이야.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그냥 다 준다 그러고 일단 내 편을 만들겠어. 강남키드잖아. 강남키드. 강남키드가 이런 거 못해. 강남키드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지방 사람들, 촌 사람들이 잘하는 거야. 한동훈이 카드를 하나 더 갖고 있다고 하면은 선거법으로 기소되는 의원이 국민의힘에 몇 명 있느냐. 이 카드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니, 10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괜찮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20명이니 30명이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한 명도 안 할 거야. 한 명도 안 하겠지. 왜 안 해? 지금 벌써 많이 그러면 나와요. 국민의힘을 만약에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몇 명만 탈당해도 그렇지, 그리고 한동훈 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아니 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이 아직도 검찰에 더 영향력이 있다. 한동훈보다는. 나 살려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충성파가 있지만 한동훈한테는 간신파가 있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안 먹잖아. 술을 덜 사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술을 맨날 먹고 맨날 사줬을 거 아니야. 뭐 해주는 게 없다니까. 이제까지 밥 먹고 술 먹은 어떤 정이 있지, 사람이. 그럼 아무래도 윤석열 편이 많지,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에 뭐 기소될 거 가지고 들칠 수는 없어요. 한동훈은 그 능력이 안 돼. 지금 자기가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충청스러운 부하들이 예전에 한동훈을 생각해서 혹은 장례를 생각해서 이걸 해준다? 절대 안 그래. 그러면 지금 한동훈 하는 게 그럼 악다군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 10명만 모아주면 된다니까요. 10명 모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미래 권력을 보자.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지. 여기서 하나 딱 질러야 돼요. 이제 용기가 있다니까 이 사람. 바로 그거야. 그게 정치. 강남키드는 용기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학원에서 안 해주면.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강남키드들 안 그렇다니까. 내가 아는 수많은 강남키드들이 안 그렇다니까. 아니 강남키드들 중에서 여기까지 올라본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변에 본 강남키드들은 그렇게 큰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소심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지. 그다음에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 선배들이 갔던 길에 대해서만 잘해요. 잘 외워. 외우기도 하고 잘 외워. 잘 순응해. 자기네들이 판을 바꾸는 뒤흔드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강남키드의 가장 문제점인데. 순치주의자들이거든. 순치주의자들인데 정치 특히 이런 거는 판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성대에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판을 뒤집어야 되는 거죠. 태평성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남키드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 상황에서 그렇지. 이 판을 한번 딱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타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동훈이 못한다고요. 나는 내가 한동훈의 측근이라면 이거를 질르라고 하겠어요.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은 자기 책임진다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찌질한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는 한동훈 주변에 찌질한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지영 의원도 포함돼요. 다 당연히 포함되죠. 이게 지금 내 전화도 안 받는데 지금 은혜를 안 갖고 있는데 신지영 의원님 그렇게 해서 인생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해줬잖아요. 나 정확히 말했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최고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옆에서 우리가 한번 대범하게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이게 중요한 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당신들이 삽니다. 김정일 최고위원님 당신들이 사는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님 다 알잖아. 내 얘기 잘 들어봐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조금 가지고는 이만큼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마. 어차피 당신은 여기서 끝나. 잘 안 되면. 뭐 아니면 도야. 지금은 여기서 질러야 될 때야. 질러야 돼. 그럼 그거는 맞아. 만약에 한동훈이 성격이나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못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을 자기가 꺾으면은 자기도 죽어. 같이 죽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죽어. 여러분들이 한동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준석 성만매 하나 가지고 지금 한 2년 끌었었어. 그러니까 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딸 문제는 이미 희석이 됐어요. 한동훈 딸 문제는 희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강남에 있는 자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니 조국 수사를 조국은 명령제한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국 불쌍하다 왜 그거 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아.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대선 후보 나가는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죽어.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용기가 있고 조금만 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하고 치고 윤석열하고 정면승부 해가지고 본인이 투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진정한 투사는 안 되겠지만 그분 본인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라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새를 모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찌질찌질 끌려가가지고는 아무 새도 없고 자기는 완전히 지렁이처럼 밟히는 것밖에 없는데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몰라요? 뭐 계속 싸우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입장에서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심이 있지. 그러니까 근데 광고 보고 이제 도이치모터스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김민하 평론가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광고 보고 김민하 평론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때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에는 저 생각은 그래요. 한동훈은 우왕좌왕 왔다 갔다 그것도 큰 폭으로 우왕좌왕이나 왔다 갔다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르르르 사라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발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상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클 겁니다. 상체 움직임이 멋은 부리는데 멋있게 하는 상체에 이제 다양한 포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포즈는 그렇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포즈는 멋있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포즈는 멋있게 나오는데 이제 발은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많은 게 발은 이렇게 기모노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걸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은 전적찬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거는 지금 딱 보면은 명확한 거거든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밥을 왜 먹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내를 통제를 하고 수사 그리고 예산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탈표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용산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제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원내 현역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산 사람, 용산이 컨트롤하는 의원들이 있고 한동훈이 컨트롤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 땅 따먹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내위원장들 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모여봐 이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론전밖에 못하네. 그렇죠. 여론전밖에 못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승부가 나는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는 지상전을 못하는구나. 못해. 이거는 그래서 특검을 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행보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네. 요 행보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의 반응이나 이런 흐름들을 봐도 지금 몇 명을 제외하면 뭐 일부 아주 일부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해라 이상의 메시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고 사과로 끝날 일이야 이게. 그렇죠. 사과해라 이상은 사과하지 없고 않았으면 뭐 자꾸 사과라는 사과하지 이야기를 마. 해. 사과하지 마요. 왜 사과를 시켜? 하지 마. 사과 얘기 이상은 없고 네.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측근 얘기들 대다수고 심지어는 측근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기자들이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는 한동훈 측근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요새는 측근 아닌데라고 하고 다닌다. 이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 왜냐? 네. 지금 쭉 뭐 강남 키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하셨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관계 맺기에 있어서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의 방식으로. 그런 한계가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김경희 교수는 그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심리 상담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심리학 박사 수료야. 그래서 요 한계 아직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좀 이 연글지를 못했죠. 완성되지 않은 네. 한계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지금 전략 전술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재의결 국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이탈하기는 어렵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직 넘버가 8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한 2에서 3 정도는 원래 고정 이탈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월 달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조직적인 흐름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게 이탈이 돼도 한동훈 대표가 뒤에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뭘 꾸며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김대남 씨가 이제 윤리에 이제 제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뭔가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용산하고의 이제 힘겨루기 이런 차원인 것이지 김대남 씨를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김대남 씨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공천 개입도 했고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도 했고 인사 개입도 했다. 이거를 국민의힘 윤리가 밝혀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김대남 씨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꼬리 자르기로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정해진 귀결이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속도감을 확 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정리하는 그런 국면은 될 수가 없다. 다만 일부 보수들은 그걸 원하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소리 얘기를 한마디도 안 쓰던 보수 언론들이 이 얘기 다 썼습니다. 오늘. 한 면 풀어가지고 다 썼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원하는 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원은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보수신문 얘기했지만 한동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그러면 진짜 파국이다. 뭐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당하는 거하고 이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들 지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내몰렸을 경우에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내부 분열이 되면 진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보수신문이 이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본질적으로 뭐 녹취록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동훈 쪽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로서. 그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틀 전에 그 밤을 주우러 갔었거든요. 밤? 네. 밤. 그 낭만적이다. 그냥 밤이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 불가피하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낭만적이야. 죽게 됐는데 그 겉에 가시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알밤을 줍는 거예요. 그렇죠. 줍다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털지.
그 짝대기로 털거나 아니면은 털잖아. 밤나무로 발로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동훈은 알밤을 줍는 것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발길기를 하기 시작했다. 같이. 한동훈이? 한동훈이. 여기서 더 나가면 밤나무 잘라는 자고 덤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려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지금 접근하면서 한동훈은 무능력하다는 거 동의하고요. 뭐 강남 퀴즈라는 거 하는 것도 그리고 폼 재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서 한동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가는 거 외에 달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도 죽고 윤석열도 죽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한동훈이 한 번 발동이 걸려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한동훈은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파국을 보수신문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상대는 한동훈이 양보할 방법은 별로 없어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한번 만나줘야 돼. 안 만나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자,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만나서 딜치라며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딜치라며. 만나서 둘이 뭔 얘기를 하겠냐? 김건희가 그거를 딜치라고. 싸움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몸집도 크고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건데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동안 30년 동안 이런 관계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럼 이런 관계가 유지됐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한동훈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한동훈을 저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점점 좁혀나 버렸단 말이야. 운신의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한동훈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 치고 나서 과감하게 뭔가 역제안을 먼저 탁 터뜨려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 부인을 살려줄 테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요. 그건 한동훈이 제안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한동훈 입장은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자기는 독대 요청했더니 대통령이 받아줬다. 나는 당대표로서의 이게 체면이 있는 사람이다. 내 얘기는 다 들어준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지.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통령하고 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의 지지율도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는 안 돼.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택도 없는 이야기야. 입장을 바꿔놓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한동훈이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혹시도 모르니까 물론 원내대표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을 무시하라. 한동훈하고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단속은 해놨겠지만 그거가 20표, 130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8표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조금 뭔가 쫄리겠지.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자존심 세고 이 가오잡기 좋아하시는 분이 한동훈을 딱 데려다 놓고 마치 뭔가 대승적으로 뭔가 양보하는 듯이 뭔가 던져주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는 정리해주자. 이런 내용으로 뭔가 한동훈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제안을 한동훈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한동훈의 정치 운명이 갈라지는 거야. 그냥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나올 게 없어. 윤석열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 보수에서 이거를 잘해서 이명박 박근혜화 시키자. 그래서 한동훈을 박근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친박의 친이를 이기는 그 구도. 그래서 극적으로 타협했던 세종시 관련해서 행정부처 이거 나중에 극적으로 타협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완전히 올라섰단 말이지. 이명박이 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수의 시나리오였고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인 건데 조선일보나 신주호 의원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레거시가 있습니까? 정치적 경험이 있습니까? 당내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한테 아무것도 없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뭐랄까요, 그 영리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활한 건지 영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건가 왔다 갔다 빼는 뭐 이런 한 발 물러서는 이런 현명함 이런 것도 없어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둘 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폭 보스는 등치가 작다 그러잖아요. 행동대장이 등치가 크지. 그렇지. 쌈절하는 사람은 기세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겁이 없어야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날 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맞붙을 수 있어. 맞짱 뜰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아마 보수 언론이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너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하니까 저렇게 멈칫멈칫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원래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돌아오는 거는 한동훈의 시간일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통령이 나만 믿고 나만 쫓아와 내가 다 뭐 가나안으로 끌고 갈 거야 뭐 그 꿀물 다 주고 뭐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그렇지. 선거법 공소시효만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법 다 홀홀 그렇지. 아주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눈치 더 안 볼 수 있어요. 대통령 눈치 더 안 보면서 가면 의원들이 조금은 더 지금까지는 한동훈 쪽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고 한동훈이 계속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면 언젠간 대통령은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때 가면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다니까. 그건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언론이 바뀌었잖아. 조선하고 중앙하고 동아일보의 그 사설이랑 그 기사 나오는 거 봐요. 다 김건희 깔아뭉개는 쪽으로 하고 이 사람 이제 그만 빠져야 된다. 윤석열 안 된다. 이 얘기를 기조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 언론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한동훈은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자기 처지 운운하면서 그냥 이러고 방관자처럼 무능력자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언론이 나의 뒷배가 되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옛날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랑 총선할 때 언론이 많이 빨아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정도밖에 못한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그런 업보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지. 근데 이제 당대표 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그 보수일간지에서 난 그래도 윤석열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쪽을 옹호하지 않아. 이제는 한동훈이 무능력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이 더 좋아. 그래야지 그런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이해관계를 찾지. 해서 이 사람을 바지사장처럼 내세우고 뭔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말 안 듣고 이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때 한동훈 이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 놓아도 본인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무슨 역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의 잠정적인 경쟁자가 누구예요? 잠정적인 경쟁자를 쳐야 되잖아. 윤석열 잠정적인 경쟁자가 아니야. 지금 잠정적인 경쟁자는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돼가지고 별걸 다 해준다고 해서 마치 사람이 자기가 뭐가 잘하는 것처럼 지금 선전하지? 원희룡 윤석열한테 붙었다고 완전히 망했지? 나경원 중간에서 왔다 갔다 끼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지금 자기 세력을 찾고 자기 위치를 자기 공간을 자기가 확보해야지. 왜 자기가 맨날 남한테 위협당하고 바보같이 해? 여기서 제일 좋은 칼은 제일 좋은 방패는 언론인데 언론이 도와줄 때 자기가 움직여야지.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의 얘기는요. 윤 대통령이 빨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윤 않아. 대통령 너 굉장히 끝장이야. 지금 안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 그분은 조중동을 또 안 봐. 조중동도 안 봐. 답답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중동에서도 완전히 이 사람을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명박근혜 모델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근데 좀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아킬레스건 가지고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선 때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서로 신사협정할 때는 박근혜 당시에 뭐 전 대표가 의원인데도 전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내에서 다른 거 예를 들면 세종시 수정안이라든가 뭐 공항 얘기라든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거 다 정책적인 거. 그렇죠. 그리고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가지고 아킬레스건 가지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은 이명박근혜 모델을 누가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조건이고 김대남 씨 사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를 보면 조금 제가 볼 때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양쪽에 같이 걸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좀 가이드라인에 갖춰놨다 하더라도 그 밖으로 막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서로 그래서 의지를 그렇게 갖지는 않지만 서로 이러다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지켜보면 재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은 공천을 죽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총선 망하는 건 똑같은 어차피 망하는 건데. 어차피 망할 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망해서 200석 이상이 됐으면 좋아할 뻔했어. 그러니까 친한 게 학살 공천을 하든 친윤 공천을 했다고 하는 찐윤 공천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 더 많이 나오면서 총선이 망했어야 돼. 그러면 한동훈 편이 더 많았을 거고. 조금 더 망했으면 참 아쉬워요. 여기까지 최경영의 정치본색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